네, 오늘 발표 순서는 업스트랙트부터 해서 그 메소드 보고 실험과 결과를 보면서 한계점도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논문에서는 비전 태스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알려주는데요. 이 비전 태스크 간의 관계는 존재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 관계를 컴퓨테이셔널리 계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조화된 공간 안에서 매핑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테스코노미 논문에서는 26개의 비전 태스크를 정의를 합니다. 이 중에 관계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관계가 있는 것, 그중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를 찾아내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학습해서 그거를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하면은 라벨링 되는 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라벨링 하는 노력을 줄여서 더 적은 라벨 데이터로 비슷한 성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다뤄지는 태스크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클래시피케이션, 뎁스 에스티메이션, 엣지 디텍션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스크를 각각 별도의 딥러닝 모델로 학습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가 서로 유사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저 각각 별도로 학습을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나 레이블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태스크 간의 관계를 한번 인식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근데 태스크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비직관적인 관계인 것도 있고 불완전한 학습 모델이나 옵티마이저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고 CV 태스크의 공간을 매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어떤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에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계산적으로 찾아낸 관계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소스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타겟 태스크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후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 타겟 태스크를 단독으로 학습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성능 향상 수준을 두 태스크들 간의 트랜스폴러비리티 척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모든 태스크 쌍에 대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어피니티 매트릭스 유사도 행렬로 표현을 하고 이로부터 BIP 문제를 사용해서 그 최적의 트랜스퍼 폴리시를 찾아내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각 태스크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 개입하지 않도록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스코노미는 태스크 플러스 텍소노미인데 태스크를 분류하겠다는 뜻이고요. 여러 태스크 간의 트랜스폴러비리티를 나타낸 하이퍼그래프를 말을 합니다. 하이퍼그래프는 하나의 엣지가 여러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하나의 엣지가 여러 노드와 연결된 것처럼 이 타겟 태스크 하나에 여러 소스 태스크가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소스 태스크가 아닌 여러 개의 소스 태스크들을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면은 소스 태스크가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있고 이 타겟 태스크가 개의 얼굴을 검출하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이 소스 태스크인 개와 고양이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학습된 모델은 그 이미지의 특징과 패턴을 파악하는 데 능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타겟 태스크인 개의 얼굴을 검출하는 작업에도 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태스크에서 학습한 이미지 분류 작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타겟 태스크인 개의 얼굴 검출 작업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즉 소스 태스크와 타겟 태스크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작업이지만 이 소스 태스크에서 얻은 지식을 타겟 태스크에 적용해서 전이하는 것이 바로 태스코노미의 핵심 개념입니다. 실험은 태스크 딕셔너리 상에 명시한 태스크들은 총 26가지고요. 이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들, 시멘틱, 2D, 3D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이 각 태스크들 해결 난이도는 서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각 태스크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최적의 방법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는 400만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저자들이 직접 수집을 했다고 하고 26개의 태스크에 대한 라벨링을 모두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태스코노미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총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링입니다. 각 태스크별로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모두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고요.
인코더는 강력한 표현을 추출할 정도로 크고 디코더는 좋은 성능을 달성할 정도로 크지만 인코더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 러닝인데 여기서 인코더는 홀드를 합니다. 그 S의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의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디코더는 새롭게 추가를 해서 만들어준 그 트랜스포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트랜스포 네트워크는 S가 계산한 함수 DST를 T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DST를 T 성능이 좋을수록 두 태스크 ST 간의 트랜스폴러빌리티가 당연히 좁을 거고 이 모든 ST 조합에 대한 이 리드아웃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소스 태스크가 타겟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정보보다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성능을 올릴 수 있겠죠. 때문에 여기서 트랜스포 오더 K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의 타겟 태스크에 활용 가능한 소스 태스크의 개수입니다. 이 K가 커질수록 당연히 전체 조합 경우 수도 늘어나면서 계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 K는 1로 타겟 태스크 T에 대한 모든 성능을 계산을 해주고 빔 서치를 적용을 해서 상위 맥스 5개의 소스 태스크를 선택해서 이들 간의 조합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거를 예시로 함께 보면은 소스 태스크는 7개, 그리고 타겟 태스크는 하나, K는 2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K는 1로. 왜냐면 K가 1보다 크니까 K는 1로 해서 성능을 다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 빔 서치를 적용을 해서 5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 가운데 사진 보면은 빨간색 5개 테두리가 있죠. 이 5개를 가지고 이들만의 조합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OC2가 돼가지고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각 태스크들 간의 리드업 펑션을 구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폴러빌리티를 기반으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타겟 태스크에 따라 로스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뭐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 팀마다 대표적으로 K 값도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규화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0에서 1 범위로 리니얼리 리스케일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스 값의 감소에 따른 실제 체감되는 예측 결과 품질의 증가 속도도 태스크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0에서 1 범위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은 모든 타겟 태스크들을 동일선상에서 커버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AHP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정규화 전이고 오른쪽이 정규화 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행렬을 P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 안의 값들은 성능을 나타내고요. 그 과정은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26개의 조합을 해서 각 타겟마다 그 소스끼리 대결을 해서 토너먼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웨이트를 구하고 합이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웨이트에 맞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예시와 함께 보면은 이 타겟 T1에 대해서 소스 태스크가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윈 레이트를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 윈 레이트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건데 이 100장이 있으면은 80장에서는 S2가 더 성능이 높다. 그게 80장이니까 0.8이 돼서 0.8의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장에서는 S2가 작았다 하면은 0.2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포즈 해주고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나눠주면 몇 배 더 잘하는지 상대 비교 매트릭스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유튜브 강의에서 따온 자료인데 이게 본 논문의 그 자료로는 좀 해석이 잘 가지 않아서 가져왔는데 이 멀티플라이를 어떤 거를 멀티플라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발표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멀티플라이 해서 나온 이 왼쪽 행렬을 로우 행별로 썸을 해서 노멀라이즈 한 것이 총 이 정규화된 값이 되는 거고 이것은 T1 타겟으로 가는 소스의 각 상대적 중요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해당 소스 태스크의 타겟 태스크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 비교 그 매트릭스를 컬럼 단위로 정규화를 하고 행 단위로 평균을 내도 같은 단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 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제약 조건 3개를 걸어서 최적화를 해서 그래프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BIP를 사용하는데 BIP 원래 정의는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진 변수로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fully connected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를 고르는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약 조건은 이 보이는 세 가지가 쓰이는데 이 BIP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전체 2개의 트랜스퍼들과 V개의 소스 태스크들 중에서 어느 것들을 선택할지를 0과 1 중에서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보이는 이 BIP 문제를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실제 테스코노미 하이퍼 그래프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게 가중치와 제약 조건을 적절하게 입력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이거를 성공을 하면은 실제 BIP 문제는 그 최적화 문제 풀이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알아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펑션 웨이트의 경우에는 그 전체 E 플러스 V개의 원소 중에 앞쪽 2개의 트랜스퍼들에 대응되는 것들만 이 보이는 CI는 RI 곱하기 PI 이 식에 넣어주고 나머지 원소에는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CI 식을 보면은 PI는 이 i번째 트랜스퍼가 가리키는 타겟 태스크에 대한 트랜스퍼러빌리티 수준을 나타내고 이는 앞에서 봤던 빨간색 그 그래프 태스크 어피니티 매트릭스 P에서 찾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RI는 i번째 트랜스퍼가 가리키는 타겟 태스크의 상대적 중요도로 이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정해서 입력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I를 구하고 이걸 트랜스포즈 해서 X와 곱한 것을 맥시마이즈 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실험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6개의 태스크들 중에서 이 4개의 태스크들을 소스 오니 태스크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빼고 나머지 22개의 태스크들 중 하나로 타겟 태스크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오더 K는 1부터 25까지 증가시켜 나가면서 실험을 해보고요. 또 트랜스퍼 펑션 수는 약 3,000개가 발생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분할을 하는데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는 트레이닝 셋으로 그리고 트랜스퍼 네트워크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본 논문에서 테스트 결과 성능은 윈 레이트,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그 윈 레이트라는 성능 지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 비교하고자 하는 베이스라인 방법이 있을 때 그 테스크노비의 예측 성능이 베이스라인 방법의 예측 성능보다 우수하였던 이미지 수율 비율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비교하고자 하는 그 베이스라인을 이긴 데이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격적인 테스코노미 학습 결과 분석에 앞서서 이 학습이 완료된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쓸만한지를 간단히 검증하는 모습인데요.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한 랜덤한 값들을 그대로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의 웨이트들로 사용해서 테스크하는 방법이 바로 오른쪽 랜드이고 각 태스크별 전체 실제 레이블들을 평균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 옆에 AVG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검증한 결과 충분히 안전적으로 잘 학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비전 버짓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는 모델이 특정 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레이블 혹은 감독 신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게 높을수록 모델은 해당 작업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독 신호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은 그 이미지상의 물체들의 표면들을 검출하는 Surface Normal Estimation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색 노멀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 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지상에 보여진 공간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서페이스를 보는 게 검출하는 작업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의 간접적인 증거로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26개 슈퍼비전 버짓을 사용한 건데 제한 없이 다 썼다는 건데 그거를 봐도 보시면 트랜스퍼 커넥션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 학습보다 트랜스퍼 러닝이 더 좋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정량적인 결과 확인을 위해서 완성된 테스코노미에 기반해서 얻어진 트랜스퍼 규칙들을 각 타겟 태스크에 적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했을 시의 성능 결과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이때 게인과 퀄리티라는 두 가지 지표가 사용이 되고요. 게인은 그 트랜스퍼 네트워크의 학습에 사용한 아까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 셋으로 그 타겟 태스크의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그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을 시의 태스크노미의 윈 레이트고요. 퀄리티는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의 학습에 사용한 그 트레이닝 셋으로
타겟 태스크의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을 시의 윈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K를 증가시킬수록 슈퍼비전 버짓을 증가시킬수록 게인과 퀄리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소스 태스크로부터 얻은 지식을 트랜스퍼할수록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예상대로 전개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를 보면은 약 베이스라인이 태스크 스페시픽의 학습에 사용한 트레이닝 셋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 10배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이기려면 절대적인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 또는 그 슈퍼비전 버짓이 증가했을 때 대부분 태스크에서 퀄리티 값이 0.5 정도의 값을 도달했다는 것은 이 베이스라인 방법에 비해서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적었음에도 그 성능이 베이스라인과 거의 비등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어느 새로운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나에 대한 것인데, 이 기존 태스크들을 모두 소스로 옮기고 새로운 태스크를 타겟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태스크노미에 기반해서 찾은 트랜스퍼 폴리시를 학습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인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파란색 배경에 있는 그 숫자들 88, 88, 93 이런 숫자들이 100장을 넣었을 때 88장은 텍소노미가 이긴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찾은 텍소노미 결과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코노미로 찾은 최적의 트랜스퍼 폴리시가 이 랜덤하게 정의된 트랜스퍼 폴리시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 유의성 검증을 하고요. 이 결과를 보면은 퀄리티와 게인 두 가지 지표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테스코노미 방법이 잘 모델링했다는 결과이겠죠. 마지막으로 테스코노미는 이 비전 태스크가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보통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태스크들을 전이학습을 이용해서 하나의 fully computational framework로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5가지의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모델 디펜던스입니다. 학습 모델은 DNN으로 했고 데이터셋은 이미지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아무래도 모델과 데이터에 스페시픽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본 논문의 태스크는 모두 사람이 정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브 태스크를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 일반적인 태스크 샘플링에 대해서도 효과가 보장될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transferring to non-visual and robotics tasks.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만 검증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약간만 섞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거를 잘 적용해서 트랜스펄러빌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본 논문에서는 이 테스코노미를 완성하는 작업을 단 한 번에 수행을 했는데요. 요즘은 어느 시스템 자체가 계속적인 학습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그거를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라이프롱 러닝 세팅에서의 테스코노미 방법에 대한 검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출처 밝히면서 테스코노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